이제 컴퓨터는 안 열리나요? 컴퓨터로 열립니다. 그거 컴퓨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학봉시의 역사 이야기 치시면은 됩니다. 컴퓨터로 열립니다,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컴퓨터로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 이제 되도록이면 말을 하는 게, 폰으로 보지 말고 되도록이면 컴퓨터로 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타자로 이제 그,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타자로 이렇게 많이 질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번엔 좀 제가 읽어봤는데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 구성은 그 4강, 3강이죠. 식민지의 공업화와 빛과 그림자, 도시화의 그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공업화로 끊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이 공업이 또 도시랑은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 공업화와 도시화를 같이 연결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에 대해서 할 거냐 하면은 공업화에 대해서를 하고 도시화는 좀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업화에 대해서 하고 도시화는 다음에 좀 하는 것을 좀 추천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보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 이거 혹시 바람소리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 신사참배가 나오거든요. 신사참배. 그래서 이 신사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한 주 좀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수업이 끝나고 또 11시에 또 경남대학교 수업이 또 있어서 밤 11시에,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을 좀 빨리 끝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를 다 받으셨을 거니까 자료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야 제가 여기 있는 진사님들하고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을 텐데, 이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고 지금 뭐 델타 변이 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백신을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빨리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3장 식민지 공업화와 도시화의 빛과 그림자. 여러분 진사님들 책으로 보면은 한 70페이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제한적이나마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공업화라는 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예, 시연진사님 반갑습니다.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 처음에는 조선인에 대한 공업화를 가로막다가 3.1운동 이후에야 조선인의 자본 투자를 허용을 했다. 그래서 이걸 몇 번이나 제가 수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판서가 보이시나? 제가 사무실이 정리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 말살기가 있으면, 우리 민족이 가장 살기 편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저는 이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민족이 가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일제강점기라는 이 시기가 우리 민족에게 살기 편했다고 얘기할 수는 절대로 없겠지만, 그 일제강점기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 민족이 그나마 편했던 시기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문화통치기.
그러니까 이 문화 통치기 때 조선인 사람들이 이제 조선인들의 투자를 허용하고 약간의 자율성을 부과하게 해준 거죠. 자율성을. 이때 당시 일본인들이. 그러면서 이 자율성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뭘 양성하려고 했다? 친일파를 육성하려고 했다. 친일파 육성을 주도했다. 친일파 육성을 주도했다. 이게 이제 문화 통치기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1920년대 통치기부터, 자, 여기 진산인데 여기 신고제라는 게 나오는데, 신고제. 이 신고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제가 뭔지를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 통치기에는 이제 그 허가제라는 게 있었죠. 허가제. 이제 회사를 차리려면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 이제 일본인들한테. 근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 이때부터 신고제라는 게 생기는데, 허가제일 때는 자기가 회사를 세우면은 일본에게 감시를 받고 그 해 얼만큼 수확했는지 보고해야 되고, 뭐 공업으로 따지면 그 해에 얼마나 물건을 생산했는지 보고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제 일제가 이제 풀어주고, 너 회사만 갖고 있으면 신고해 하는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만 세우면은 이제 일본의 감시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이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나마 입지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지라는 거는 일본의 감시가 그만큼 허술해졌다. 그러니까 허술해졌다기보다 감시가 덜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일제에 협력한 소수의 조선인들은 자본가만 살아남아 여기 하다가 말았네. 실시가 되면서 조선인 사업가들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책에서 이 사람 되게 많이 나오죠. 김성수, 박흥식 이런 인물들이다.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앞에 화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책에서 이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죠. 김성수. 이 김성수라는 인물이 우리가 뒤에 책에 보면 혹시 이 진사님들 읽어봤으면 이거 나올걸요.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죠. 이 경성방직을 세운 사람이 이제 김성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대표적인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민족 자본가로 이렇게 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한 명은 이제 박흥식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 화신, 우리나라 최초로 백화점 만든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이때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일제에 협력한 소수 조선인 자본가만 살아남아 자본을 축적했다. 조선 공장 노동자는 일본 노동자의 절반이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저임금을 받는 민족 차별에 시달렸고 노동 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저도 이 얘기를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만주에서 일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진짜 일본 놈들한테 당하는 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일제 강점기 때 일본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요새 사람들 편하다면서, 그때 내 월급이 일본 사람들하고 4배 차이 났다고 그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그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1920년대 박흥식, 김성수 같은 인물은 민족 초기 자본가 및 사업가로 성장을 하였지만, 이들은 1940년대 민족 말살기에 일제에 협력하면서 박흥식은 반민족 특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김성술은 98년에 친일 혐의로 국가보훈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2008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을 통해서 수록이 되면서 이 김성수는 친일파로 이제 판결이 납니다. 그 이유들을 여기 뒤에서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공업화와 조선인 자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 조선인 자본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좀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교수님 말씀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나름의 생각이 필요하니까 본인이 이걸 들으면서 아 맞아 나는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야 나는 교수님하고 생각이 달라. 그거는 누구나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이 독서 스터디의 가장 큰 의미고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옹호했다 해서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반대했다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고 다 입장과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얘기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페이지 72페이지 식민지 공업화와 조선인 자본가, 노동자의 존재 양상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 식민지 공업화와 조선인 자본가의 동태. 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은 제가 적다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안 적었는데 첫 번째 단락의 주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조선이 공급지, 상품 시장으로 성장을 하였지만 그것은 자주적인 공업화가 억제된 것이었다. 이런 돼 있는데 그 일본이 한반도를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하고 이제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발한 거는 우리나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개발한 거지 한반도의 조선인을 위해서 이걸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공업화가 마치 조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룩한 자주적 공업화가 아니라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진 공업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30년대 들어가면 일제강점기 말에는 중화공업을 육성하는데 여기서 중화공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탱크, 자동차, 뭐 탱크나 비행기, 조선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화공업인데 이런 걸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육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제 전쟁을 이제 대비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뭐 탱크 뭐 예를 들어 탱크를 만든다던가 뭐 예를 들어 조선을 만든다던가 비행기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다 일본이 전쟁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는 북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38도선 이북을 얘기합니다. 38도선 이북에는 중화공업, 남부에는 농업을 육성했다. 그래서 여기 진사님들이 저보다 이제 인생 선배시겠지만 여기 선배님들이 아마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산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겠죠. 이때 당시에 대다수의 일제강점기 때의 공장들이 북한 쪽에 있었고 지하자원 역시도 북한 쪽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남한 쪽은 산과 평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제 발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었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 여기 좀 보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전을 했겠죠. 뭐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 경상도, 부산, 울산 뭐 이런 지역이 가장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이러면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균형 발전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대통령이나 뭐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이쪽 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쪽이 개발되고 이쪽도 개발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발되기 위해서 도로도 깔고 뭐 철도도 깔고 뭐 이런 거 맨날 그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시장님들이 맨날 이런 거 공약사항이 내잖아요. 그런 게 다 뭐냐? 균형 발전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균형 발전이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보면은 북쪽에는 다 공장들 세우고 남쪽에는 다 농사만 짓게 하고
이게 바로 균형 발전이 맞냐 이 말이죠. 내 얘기는 이거를 한반도 균형 발전이냐고 볼 수가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한반도의 경제 지표가 올라간 게 균형 발전이 맞냐고 이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만주나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러한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있었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식민지 공업화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일제가 추진한 두 번째 단락의 제일 밑에 쪽에 특히 일제가 추진한 대외 침략 정책의 추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는 지체되기도 하고 급 진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제의 경제 정책에 따라 우리 한반도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우리의 주관대로 해서 이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일제의 정책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발전이 자주적이지 않았다, 주체적이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 요 첫 번째 단락 강점 직후만, 제일 밑에 줄이죠. 강점 직후만 해도 잠시만요. 강점 직후만 해도 일제는 회사령을 통해 조선에서, 이 회사령이라는 것은 1910년대를 얘기합니다. 회사령을 통해 조선에서 자본 투자를 극도로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회사령에 따라 조선 내 모든 회사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되었고 회사가 설립된 뒤에도 회사 운영은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때문에 1910년대 조선인들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73페이지 첫 번째 단락. 자, 일제강점기 초기 조선의 공업화를 주도한 것은 일본의 자본이었다. 러일 전쟁, 이게 190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제가 승리하고 일본이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라는 뜻이 일본 제국주의니까 일제가 승리하고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기정사실화되면서부터 일본의 자본이 대거 한반도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일본의 자본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의 사업가들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한테 강제로 돈 빌려가게 시켰거든요. 이때 당시에 차관들이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차관이 뭐냐면 다른 나라한테 돈 빌려오는 걸 차관이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빌려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들어온 게 연초, 담배죠, 담배. 그러면 정미, 인쇄업들이 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좀 처음 알았는데 인쇄업은 저도 좀 몰라서 이거 다음에 제가 한번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왜 인쇄업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연초는 담배이기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있죠. 중독성. 그래서 이 중독성 때문에 그렇고 정미업이라는 거는 뭐 쌀과 관련된 건데 이게 일본이 쌀 가지고 가려고 이런 걸 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인쇄업은 왜 그럴까 하는 거는 제가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1910년대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조선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이제 조선 기업들이 성장을 억제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시키게 됩니다. 자, 이게 74페이지. 자, 74페이지. 첫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회사령이 폐지되고 신고제가 실시된 겁니다. 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자본을 투자하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결과 1920년대 이후 공업화가 진전되고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걸 이제 일본의 제2차 경제개발이라고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 경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한테 배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닦아놓고 얘기하면 꽁돈이 들어온 거예요. 꽁돈.
그래서 이 꽁돈 갖고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적어놨는데 자 볼게요. 오늘의 독서 토론에서 모든 내용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일제는 본토에서 한반도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적어놨는데 본토의 실업자의 수. 그러니까 본토의 실업자의 수라는 건 뭐냐면 일본 그 섬에 있죠. 일본 섬. 일본 본섬에서 자꾸 인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이제 문제긴 하지만 자꾸 한반도로 가면은 일본 본토에서 또 일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줄이고 높은 세금을 통해 자국의 재원을 확보하려 했어요. 이제 기업들한테.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회사령을 통해서 조선인의 경제적 성함을 억압하고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승전국이 되면서 독일과 중국에게 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엄청난 제2차 경제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령을 철폐하고 한반도의 관세도 철폐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한반도로 진출을 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미쓰코시, 조지아 뭐 이런 기업들인데 여기 옆에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던데 저 뒤에 있나? 이 미쓰코시하고 조지아라는 이 회사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백화점 세운 회사들이에요. 회사들. 그래갖고 저기 명동 이런 지역에다 이제 백화점 세운 기업들이고 미쓰비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데 이 미쓰비시 기업이 이제 전범 기업이에요. 전범 기업. 그 일본에 그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일본 전공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미쓰비시 기업이 일본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 미쓰비시 기업이 그 내수 기업이에요. 그 내수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수출하는 게 아니고 자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자국에서 소비하는 게 내수 기업인데 이 미쓰비시 기업이 내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전쟁 중에 비행기하고 뭐 조선업 이런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기업이 전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쓰비시에서 운영한 게 여러분 아는 그 구남도가 미쓰비시 기업에서 운영한 거예요. 구남도. 그리고 송혜교 씨가 이 미쓰비시 기업한테 광고 제의를 받았는데 송혜교 씨가 거절했잖아요. 이 전범 기업하고는 자기는 이제 거래 안 한다 해가지고 계약 안 한다 해가지고 참 이런 부분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일본 기업들은 공장제 자동화, 한반도의 값싼 노동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온 거예요. 이에 반해 조선인들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 및 노동력의 부족.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학생들이 하시던데 노동력이 왜 부족해요? 한반도에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이 회사 세워가지고 월급 주는 거와 일본 사람들이 회사 운영해서 월급 주는 거 중에 누가 더 월급을 많이 줄까요?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줘요. 일본 사람하고 차별적으로 월급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일본 기업 가서 일하는데 하물며 조선 사람들이 만든 기업에 와서 일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런데다가 기술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일제 세금 감시 때문에 성장하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만 돈 번다 하면은 일본이 쟤 이상한데 어떻게 돈을 벌었지? 그리고 저 돈은 독립군한테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감시를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7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자 그러면서 조선인 자본가들은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조선인 자본가들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경성방직이다. 이거 오늘 우리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사다.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하고 경성방직이 이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이때 이거 나중에 제가 이때 쭉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김성수를 중심으로 결집된 조선인 자본가 지식인 집단은 지대,
그러니까 지대라는 것은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지대나 이자 수익에 익숙했던 이전의 지주 자본과는 달랐다. 이게 뭔 말이냐면 부자들이 땅 빌려주고 돈 받아먹고 고리대에서 돈 받아먹고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 부자들의 특징이었는데 그런 부자들하고는 좀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자인데 똑똑하기까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들은 교육과 산업, 언론 등 복합적인 부분에서 자본주의 근대화를 추구했다. 그 다음에 문명 개화론. 이 문명 개화론이라는 게 약간 일본을 본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일적인 문명 개화론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되는데 일본처럼 개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친일적 문명 개화론이고, 서울 대상 부자 상인이죠. 장두현, 박용희, 땅 많은 사람 현기봉, 그 다음에 일본의 유학생이었던 송진우, 그 다음에 장덕수, 이 사람도 친일파일 거야 아마. 그다음에 김성수 등과 뜻을 같이 했다. 이들에게는 자본과 지식이라는 기반이 있었다. 여기에 민족주의라는 배경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것은 자기 민족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거죠. 이들은 경제운동인, 자 요거 처음 들어봤을 건데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물산장려운동. 이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1920년대에 일어났던 우리 물건을 쓰자는 운동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할게요. 일단 그렇게만 합시다.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우리나라 물건을 쓰자는 운동, 문화운동인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자치운동을 주도했다. 그러면 자 여기 한 개씩 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겠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물산장려운동부터 볼게요. 자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로 얘기할까? 이건 컴퓨터로 얘기하면 나을 것 같다. 나 이걸로 할까?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물산장려운동 이게 평양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조만식. 그래서 이 물산장려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1920년대에 돌입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 기업도 등장하고, 일본 기업들이 원래 있었지만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조선인 기업들도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나라 물건을 쓰겠어요? 일본 기업 걸 쓴다고. 그러니까 물산장려운동은 뭐냐면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 조선인들이 써주자라는 운동이에요. 그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누가 있었냐? 김성수도 여기 있었던 거지. 왜냐? 이 사람도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이런 거죠. 야, 우리 같은 민족인데 거기 뭐야? 그 BMW 사지 말고 같은 민족이니까 현대차 좀 사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물산장려운동인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면.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에 동조를 했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민심을 잃게 되는데, 왜 잃게 되냐면 일단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기업가였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그러면 이때 당시 조선인들의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부자들이 괜시리 독립운동도 안 하고 자기들 재산 늘리려고 머리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를 했거든요. 또 안 좋게도 보고, 그리고 동시에 사회주의자도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물산장려운동이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이 물산장려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게 같은 계열들이 한 건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대학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을 못 가겠거든,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제 20년대부터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게 허락해 주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이 나도 대학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경성 제국대학 입학을 허락해 줍니다. 제국대학 입학을 허용합니다. 허용. 그래서 경성 제국대학 입학을 허용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조선인들이 이 대학을 안 가고 요 대학을 가게 되는 거죠. 왜? 이 대학을 나와봐야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치운동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자치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가 우리 한반도 여기 일본.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일제 강점기니까 우리 민족은 어디에 일단 국민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일본의 국민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같이 합쳐서 이때 당시에 일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나라는 일제로 살고 한반도를 조선인이 다스리자고. 이게 자치운동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자치운동은 결과적으로 독립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독립하지 말고 일본 사람들 밑에서 우리 민족의 영향력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자치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인 정치인을 만들자는 거예요. 한국인 정치가를 만들자. 근데 한국인 정치가는 이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한 명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유일하게 못 가진 직업이 바로 한국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생각을 해보세요. 교사도 10년대 할 수 있었지, 경찰도 20년대 할 수 있었지, 군인도 30년대 할 수 있었지. 근데 이제 조선인들 중에 유일하게 못 가진 직업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정치인만 유일하게 못한 거예요. 정치인. 그러니까 이 자치운동은 조선인 정치인들을 만들어 보자. 일제 제국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치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안 하자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신채호 선생님들한테 이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단지 경제적 엘리트에 머무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영역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근대화의 주체가 되려고 한 것이다. 조선의 자본가들은 동아일보 창간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이념이 서구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조선인 자본가들을 제3계급으로 비유하여 제3계급이야말로 자본주의 근대화의 정치적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있고, 경제도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자유주의를 옹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주의. 자, 자, 이거 볼까요? 이때 등장한 김성수는 기존의 이익을 추구하던 지주와 자본가와는 달랐다. 그죠? 이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뭐 고리대 하던 이런 지주와는 달리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다? 민족 자본을, 그러니까 민족 산업을 육성하려 했던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가 민족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해야 할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독립운동가인가 친일파인가라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자 잠깐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춰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을 위한데, 근데 이 민족을 위하는데 독립을 하지 마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친일파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이제 독립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분명히 조선인들을 채용하고 조선인들한테 월급을 주고 조선인들을 이제 먹고 살게 해주는데 앞장을 섰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하는 이러한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바로 이 책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이 의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책에서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이 저자는 이미 결정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학자가 민족주의적 계열이 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하다는 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민족적 계열인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김성수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경성방직이 1940년대 회사에 일하던 직원 숫자가 6,000명 정도 됐거든요. 6,000명.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6,000명이면 이때 당시에 가족들이 피임도 안 하고 가족 계획 같은 것도 없고 이럴 때니까, 한 집에 아빠가 나가서 일해서 벌어오면 그 식구가 보통 작으면 넷,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면 일곱, 여섯, 여덟 이렇게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한 번 벌어오면 8명이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8명에서 7명이. 그러면은 5,000명이 직원이라 하면은 그 5,000명 속에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까지 계산하면 이제 10,000명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경성방직 하나로 10,000명의 조선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장이라면 일본이 와서 돈을 주지 않으면 네 회사 문 닫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자본가가 나는 일본한테 돈 못 준다 하고 갑자기 회사 문을 닫게 해버리면, 그럼 10,00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일본이 주인이 되든 조선이 주인이 되든 상관없다. 내 자본과 내 임직원과 내 직원들의 그 식구들만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럼 이게 어느 게 더 확실한 맥락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확실한 거냐. 그러니까 이 김성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참 모호한 이 라인에 걸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우리 진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내 직원이 한 1,000명, 여기 진사님도 내가 몇 분은 이제 직업을 좀 아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사장님이다. 그러면 자기 밑에 이제 직원이 이제 10,000명 가까이 있다고 치면, 일본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이거 진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돈 줬다 해서 이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세 번째 단락. 자, 볼게요. 조선인 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찾으셨습니까? 여기. 조선의 자본이 활발해지고, 조선인 자본가가 하나의 계급을 표방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업의 성격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중간에 띵까먹고, 1920년에 공업은 전통적인 부분과 근대적인 부분이 결합한 중소공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내공업도 상당수가 존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집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는 것도 제법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대공업을 육성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전 근대적 요소는 가내공업도 상당수 존재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고, 자 4페이지로 가서
근데 제가 방송할 때만 느끼는 건데 저도 머리가 상당히 빠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자, 75페이지 제일 마지막 달라인가요? 1920년대 공업화를 상징하는 사건은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민족 자본으로 일컬어지는 경성방직이다. 우리 경성방직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77페이지. 자, 77페이지에 보면 또 다른 대표적인 보기로 함경남도 흥남을 들 수가 있다. 원래 흥남은 함경남도의 중심의 도시이던 함흥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1920년대 초까지 제대로 된 지명도 없었다. 그러나 1927년에 일본의 대표적인 신흥 재벌 노구치 콘체르린의 투자로 질소 비료 공장이 건설되고, 그 학생들이 질소 비료 공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농업 국가에서는 이제 비료가 중요하니까 이제 비료를 이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비료 공장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시작하여서 중화공업으로 성장했다. 콘체르는 흥남과 가까운 이거 장전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장전강 오탄 것 같아요. 이게 장전강이 아니고 장진강일 거예요. 장진강. 이 일종의 수력 발전소를 세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좀 볼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진행도 좀 볼까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장진호라는 호수가 보일 거예요. 여기 장진호. 여기 보면 장진강이라고 여기 있죠. 장진강. 요 근처에 댐을 만들면서 이제 호수가 형성됐는데 이 호수가 이제 장진호 호수예요. 그래서 이 댐에서 전기를 끌어가지고 이 흥남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남은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 새로 등장한 신흥 공업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6.25 전쟁 당시에 국군과 유엔군은 함흥과 흥남을 북한의 물자 수송 기지로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선생님들 그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상륙 작전으로 그 인천도 있었지만 흥남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거기 이유인 것 같고, 장진강과 부정강의 수력 발전소를 일제 강점기에 가장 큰 발전소였다. 이 발전소가 일제 강점기 가장 큰 발전소였어요. 그래서 이 발전소가 한반도 전체에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컸는데, 그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6.25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잖아요. 위에는 소련, 밑에는 뭐죠? 이제 미국이 들어왔는데 38톤선으로 분단되니까 소련이 이 장진호 전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장진호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이제 남한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갖고 이때 당시에 미국이 소련한테 전화해서 전기 좀 보내달라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진강에서 호수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장진호 호수이며, 이곳에서 6.25 전쟁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처음으로 중공군을 이긴 장진호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중공군을 이때 당시 이겼는데 그게 장진호 전투예요. 이 장진호 전투 했을 당시에 피난민들을 데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진호 전투 때 그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이 이 전투에 있으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자, 1930년대 이후 특히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는 병참 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공병진의 구호 아래 조선을 공업화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일제는 일본은 전공업지대, 조선을 조공업지대, 만주를 농업지대로 이렇게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일본의 정공업지대라는 게 뭐냐면, 정이라는 것은 일본을 완전히 공업지대로 만들고 조선은 보조하는 공업지대, 그다음에 만주를 농업지대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931년에 이제 그 부임한 우가키 가즈스키, 이 사람이 이제 그 총독, 이 조선 총독이에요. 그래서 우가키 정책은 일본의 독점 자본이 조선에서 지하 자원과 수력 자원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마음껏 수탈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국선책이라고 이끌어지는 만주를 방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것이 조선의 공업화를 추진한 일본의 속내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의 공업화는 일제 공업화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부터 조선인 자본가들이 일제 진출을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했다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조선 자본가들이 이 만주 사변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78페이지. 선생님들 한판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한번 끊을까요? 지금 시간도 50분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 자, 네,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페이지. 자, 조선 총독부의 농공병진의 정책에 따라 일본 대자본의 투자가 본격화되었다. 자본과 기술의 두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의 대자본에 비해 조선인 자본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중략해서 매일 밑에 줄에 다른 한편 전시 체제에 편승함으로써 조선인 자본이 성장할 가능성을 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만주 사변의 뒤를 이은 만주국 수립으로 활짝 열린 만주 시장에 대한 기대는 조선인 자본가에게는 성장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넘어가서 방송은 되는 것 같긴 한데, 일제 침략 전쟁의 추이에 따라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전역에 조선에서 만든 상품을 수출하고 현지 공장에 세움으로써 조선의 공업화를 이루겠다는 희망이 조선인 자본가 사이에 널리 퍼졌다. 그러면 또 넘어가서 따라서 대부분의 조선인 자본가는 민족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선택을 했다. 일제 침략 전쟁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계속 읽고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 단락. 실제로 전시체제 아래에서 경성방직이 준재벌급으로 성장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조선인 자본은 만주와 중국으로의 수출 그리고 현지에서의 직접 생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을 했다. 만주 사변 이후 수출 능력이 있던 방직업계의 경성방직, 태창직물, 해동직물, 고무신 업계의 대륙고무, 중앙상공 등과 조선인 대자본가들은 만주 시장과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이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군수물자와 생산과 유통, 국방헌금, 군수물자 기부, 관제 조직의 설립 및 참여, 강연 및 기고 등을 통한 내선일체론,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인은 하나다라는 걸 전파하고 일본군 위문 등은 조선인 대자본가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이들은 경제, 교육, 문화의 분야에 걸쳐 조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대륙 침략 정책의 활용 가치가 높았다. 자, 그다음에 79페이지. 자, 첫 번째 단락. 조선인 대자본가가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은 1920년대를 견지하고 있던 자본주의 근대화의 이념적 지향, 곧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포기를 의미한다. 실제로 전시 재기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조선인 자본가들은 신경제, 공익, 도덕, 국민의 재조직 등 전체주의의 정신을 내면화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이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같은 근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통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일제 침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선인 대자본이 성장한 것은 분명하지만 조선인 자본 자체의 노력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인 자본의 성장 이면에는 일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친일파 목록에 보면 경제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죠. 바로 저자가 이야기한 부분과 일치된다고 생각이 된다. 이들을 이들은이 아니고 이들이죠. 이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5천 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일제에게 협력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문 닫아야 할 것이다. 직원은 5천 명이지만 당시 한 가구당 인원수를 생각한다면 한 회사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떤 기업인들의 목적으로 내 직원들의 생계일 수가 있다. 이 기업들이 왜 친일적인 형태로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친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친일을 보는 기준점이 뭐냐면, 첫째, 민족을 배신한 인물, 뭐 이완용 같은 사람들. 그리고 둘째, 태평양 전쟁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지원했는가의 여부. 그러니까 박흥식 같은 사람은 일본에게 뭘 했냐면은 그 일본에게 비행기를 기부했거든요. 일본한테 비행기를. 그럼 내가 이 비행기를 기부했다는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기부하지 않으면 회사를 이제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게 기부를 한 게 이 비행기가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 전투기를 기부했으니까 이 전투기로 다른 나라 사람이나 중국인도 포함이겠지만 이 중국인도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친일파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친일을 옹호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친일을 옹호하지 않아요. 근데 친일을 옹호하지 않지만 다만 좀 더 생각의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어요. 친일, 독립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볼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공부하고 그거를 학생들이나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활동을 했던 경성방직의 김성수라는 인물을 저희가 지금부터 제가 정리한 건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좀 들고 왔기 때문에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고치도록 하고 일단 볼게요. 경성방직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 김성수 집안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좀 되게 좋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난 또 부자는 또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이지만 어찌됐든 뭐 어떻게 저렇게 했든 자식을 일본에 이제 유학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이제 단순하게 뭐
이제 옛날에는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천시했지만 이제는 그 장사하는 개념이 이제 근대화가 되면 사업가로 불리니까 이 사업가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이제 김성수가 생각을 하고 경성방직을 이제 세웠어요. 근데 이제 경성방직을 세울 때 김성수의 나이가 이때 당시 20대였기 때문에 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을 어디에서 이렇게 자금을 땡겨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김성수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주식을 판매했어요. 주식 2만 주를 판매해가지고 이제 주식 만 주를 발행해가지고 1인 2주로 해가지고 이제 경영을 했고 이때 당시 초대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이제 이 친일파였는데 박영효를 초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영효를 초빙한 이유는 아마 제 생각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일본의 감시를 좀 덜 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도 한번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일제의 신고제의 영향으로 일본의 기업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회사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 양기탁과 같이 동아일보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5년에 이 김성수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동반자 김연수를 영입하고 이 사람도 일본에 유학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년대에는 장사가 안 된 거예요. 사업 운영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됐으면은 이 물산 장려 운동에 참여를 안 했겠지. 그러다가 이 경성방직이 잘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경성방직이 만주로 진출하면서 이제 대박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성방직이 만주로 진출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이게 바로 보성전문학교인데 이 학교가 지금의 고려대학이죠. 그래서 김성수는 이제 이제 신인력 양성론, 실력을 키우고 독립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변절을 해가지고 이제 좀 변절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른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자치운동, 독립하지 말고 일본 밑에 있으면서 실력을 키우자 뭐 이런 내용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년에 본격적으로 만주로 진출하게 회사를 완전히 만주로 세우게 되면서 한국인 최초로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김성수의 그 경성방직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이야기 이제 초반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건데 이 김성수의 기업 운영을 보면은 20년대 초반, 30년대 초반까지는 이 회사가 안 되던 거였어요.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뭐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기본적인 자본이 없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대박을 친 게 일본이 만주로 진출하고 뭐 중국으로 진출하고 이러면서 본인도 거기에 회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일본 기업한테 이제 그 수주를 따내면서 이제 기업이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성방직도 결과적으로 일본의 그 성장과 같이 어우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82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업화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았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가 시행한 토지 사업으로 땅을 빼앗기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고용할 정도로 공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 노동자 가운데는 토목공사장, 날품팔이 노동자가 많았다. 1920년대는 섬유 고무신, 경공업, 공장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서는 공장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무렵부터 차츰 근대적인 모습을 갖춘 진인 노동자가 출현하고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노동자들의 직업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 의식,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이러한 의식들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렇지만 노동자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여성 노동자와 유년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의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능을 철폐하고 일본의 경공업이라는 건 작은 거 만드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선풍기 이런 거. 그래서 유년 노동자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작은 물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손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손을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석탄캐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자, 이 사진으로 보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자, 읽어볼게요. 유년 노동자를 선호하는 성향은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특히 1930년대 일본 독점 자본의 조선 진출이 강화되고 군수공업화 정책을 배경으로 기계제 대공업이 이식되면서 노동 과정 자체가 미숙년 유년 노동자 및 여성 노동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유년 노동자가 급증의 배경이 되었다. 1930년대 말 이후 전시체제 이양과 아울러 여성과 유년 노동자는 다시 증가했다. 이는 일제 노동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8년 이후 생산력 확충, 군수 공업의 강화를 배경으로 전개된 일제 전시 노동력 동원 정책은 유년 노동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도 모질하고 아이들이 손도 작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어린이 이제 유년, 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용이 된 거고,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여성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가면 84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한테 그 편하게 일하라고 만들어준 바지가 몸빼 바지잖아요. 몸빼 바지. 그러한 것들도 거기에 해당을 하고, 84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조선인 노동자는 식민지 공업화가 진행되는 과정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 착취의 대상이었다. 이는 농촌으로 돌아가도 달리 생계를 마련할 길이 없던 여성 노동자의 약점이 자본에 의해 악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그 숙명여대인가 이화여대인가 거기에서 위안부 논문 발표한 걸 좀 보니까, 위안부 여성들이 당시에 끌려왔을 당시에 그 위안부 여성들이 살았던 그 동네 그 지역을 분석해 봤는데, 그 분석한 논문을 보면 대다수가 농촌 주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성들이.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여성이 그 이제 학교를 나와도 좋은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좋은 직업을, 그나마 이제 직업들 중에 뭐가 있냐, 이제 학교를 좋은데 나오면 뭐 교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좋은 직업인데, 이때 당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 요새는 이게 비꼬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학생들 비꼬는 용어가 아닙니다. 취집이라 해가지고 취업하고 시집하고 결합된 용어인데, 이때 당시도 이 용어를 썼더라고. 취집. 그러니까 시집을 아예 취업처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팔려가는 거지, 그쪽 집에. 그다음 취집이 있고, 그다음에 유무, 식당 가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식당 가서 일하는 거, 그 남의 집에서 애기 돌보는 거, 그게 유모죠. 뭐 이런 것들. 근데 취집, 유모, 식당 가서 일하는 거,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 소개시켜줘야 갈 수 있는 직업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이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구하기가 어려운 직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안부 여성분들이, 이 피해 입은 여성분들이 보면 직업들이 대다수가 농촌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취업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내용 등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페이지 88페이지. 88페이지. 전시체제기에는 일제는 생산 현장을 군사화해 능동과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했다. 생산 현장에서의 병력적 노동 통제 방식은 근대적 공장 공업의 발흥이 시작된 1920년대부터 일부 방직 공장에서 행해진 바 있다. 그러니까 그 1940년대 노동 환경이 뭐 더 좋았겠어요? 좋았을 리가 없고, 오히려 사람을 기계화해가지고 병령처럼, 군대 병령처럼 공장을 돌리는 병령 기지화가 된 거죠. 병참 기지화처럼. 이걸 병령이 아니라 병참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세 번째 단락. 도시는 전통적인 상호 부조의 도덕에 존재하는 농촌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새로 도시에 몰려든 몰락 농민들은 도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아울러 임금 노동자의 조직이 생겨났다. 일자리 자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 경쟁 때문에 연대와 단결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게 뭔 말이냐? 한마디로 노동자들 사이에 그 이제 노사관계, 뭐 노동자들 이제 노동자의 그런 단체들이 이제 조직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초기 노동자 조직은 노동 알선이나 소개 등으로 갔지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력을 소개해주고 뭐 일자리 소개 이런 데로 갔지만 3.1 운동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조직화되어서 만세 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90페이지로 넘어가면 90페이지에 보면 1920년대 들어서는 노동자의 수가 한층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노동단체를 표방하는 이거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 조선 노동 공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20년대. 그래서 이 노동단체가 30여 개에 지나지 않던 것이 이제 560여 개가 만들어지고 27년, 29년에 원산에서 노동 총파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업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은 이제 첫 번째 노동자 파업이었고 여자 노동자 파업 이제 여자 노동자들이 처음 이제 파업을 한 거고 원산 노동 총파업은 이 노동 파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인원수가 참가했는데 이 원산 노동 총파업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파장이 컸냐면 이 전 세계까지 알려져 가지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런 노동자들이 힘내라고 편지를 써줬대요. 외부에서. 그 정도로 원산 노동 총파 그러니까 원산 노동 총파업이 그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난 노동 총파업 중에 제일 큰 노동 파업이에요. 그 다음에 강주룡 고공 농성은 이 강주룡이라는 분이 여성분인데 이분이 평양에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시위를 했어요. 평양 지붕에 올라가서 평양에서 그 고무신 공장인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시위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자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노동자 계급들이 처음에는 이 노동자 계급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야 우리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야 우리가 도와줄게 서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야 우리가 서로 도와줘도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시위하자 마음속에 이게 막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 시위하는 게 어떤 개념이었냐면 나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시위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먹고 사는 게 왜 힘들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먹고 사는 게 왜 힘드냐? 결국 나라가 없다는데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존 운동으로 갔다가 처음에는 이제 소개 해주는 대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생존 문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대는 직업소개서의 느낌이라면 20년대에는 노조 느낌이라면 30년대에는 독립운동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업화에 된 노동자의 모습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저는 그 박흥식이나 김성수 같은 인물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게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과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는 당연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일본하게 손잡고 일본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제가 하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과서나 혹은 대학교 강의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몇 개밖에 없잖아요. 친일파,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하면 가장 많이 아는 게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학생들이 세 개를 아는데 정말 일제 강점기에는 다양한 삶, 인간이 있고 다양한 삶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건데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이것을 마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친일파, 독립군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1번, 2번 이렇게 나누는 교육 방법이 글쎄요 저는 그게 쪽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김성수라는 인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을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겪어갔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어떻게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화까지 하면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도시화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또 11시에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11시 수업을 또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밤늦게 또 수업을 들어주신 우리 스터디 우리 전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